안녕하세요. 리치고 TV 시청자 여러분. 김기원. 송도부장입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무려 14년 동안 세무 공무원 일을 하셨던 최고의 세금 전문가 미네르바 올빼미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네르바 올빼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그 리치우 에디를 통해서 또 세금 특강을 이렇게 진행을 하셨잖아요. 제가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자리도 꽉 차고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었는데 강의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좀 저녁 늦은 시간에 강의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좌석도 다 차고 이제 수강하신 분들도 되게 열정적으로 들으셔가지고 그리고 네. 강의 끝나고 질문도 되게 많으셨거든요. 네. 아직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예전보다 세금 강의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네. 그래도 아직도 그 수강생들의 열정은 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네. 뭐 저도 그때 그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원래 수업이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이었거든요. 네. 4시간 동안 강의하신 거예요. 4시간 동안요? 4시간 동안 1시간 동안 휴가로 다 하신 거죠. 야, 그래가지고 대단하시구나. 그때 막 분위기도 상당히 좋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특강을 할 때는 네. 취득세하고 양도세하고 증여세 관련돼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근데 특강을 못 들으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꼭지 세 가지를 꼭지 좀 찍어서 네.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취득세가 가장 중요한 게 네. 취득세 중과 규정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다주택자가 이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데 지금 정부가 원래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가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가지고 지금도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는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자들이 추가로 주택을 살 때는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취득세 중과 규정입니다. 정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취득세 중과가 당장은 이제 안 풀 것 같으니까 좀 중과 규정을 자세히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 네. 주택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주택수 계산 방식이 양도세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세랑 취득세랑 주택수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있죠. 네. 양도세에서는 이게 다 주택수에 들어가요. 음. 오피스텔이 공부상으로는 주택은 아니지만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은 그 실질과세 원칙상 주택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양도세에서는 그게 주택으로 들어가는데 취득세는 다릅니다. 취득세는 2020년 8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거는 네. 주거용으로 쓰든 안 쓰든 무조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고요. 2020년 8월 10일 이후 취득한 거라 하더라도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건 아니고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나오면은 주택수에 포함되고 재산세가 이제 업무용으로 나오면 주택수에 제외되고. 야, 이게 정말 이게 케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헷갈려요, 정말. 근데 이런 거 하나씩 놓쳐버리면은 이제 네. 중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세금을 강의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정말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은 저도 제가 금융회사 다니면서 세금 네. 공부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네. 창업하기 전에. 네. 근데 들으면 또 까먹고, 들으면 또 까먹고, 이게 또 바뀌잖아요. 또 세법이라는 게. 매년 바뀌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너무 힘드니까 네. 저 같은 아예 그냥 제가 부동산 빅데이터를 만들었잖아요. 예. 이거 없으면 저 말짱 꽝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세금 하시는 분들은 이 뭔가 아니면은 혹시 우리 미네르바 올빠미님의 뭔가 이런 시스템이 있으신 거 아니면 이거 머릿속에 인간 빅데이터이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아. 이제 뭐 법령이 개정되거나 대책이 나오면은 수시로 이제 블로그에 업데이트하고 아, 또 이제 강의 교재 업데이트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냥 외워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 빅데이터신 거네요. 와, 빅데이터는 대단하시다. 아니고요. 이게 산출하고 이게 약간 이렇게 뭐 다 같이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네, 아니 제가 그때도 저도 강의를 좀 일부 들었지만 네. 아니 이 증여하는 또 엄청난 꿀팁이 있더라고요. 많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요 특강을 또 못 들으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 네. 혹시 이분들도 VOD로 뭔가 신청하실 수 있는 이런 거 있나요? 있죠. 아, 이게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저번 달 강의가 너무 이제 잘 끝나서 네. 관련된 강의를 우리가 리치에 대해서 VOD로 만들었어요. 음. VOD를 만들어서 네. 관련된 영상을 좀 보실 수 있도록 네. 사이트를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걸어드리면 네. 정규 강의를 또 하기 전에 네. 특강을 좀 들어보시면 참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을 할 때와 양도를 할 때의 주택수가 뭔가 다르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것들을 놓쳐서 네. 뭔가 세금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만큼 낼 세금을 이만큼 내신 이런 사례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아, 그래요? 예. 세무서 가보면은 뭐 수두룩하고요. 아, 근데 얼마 전에도 이제 몇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네. 제 블로그에 이제 누가 문의를 주셔가지고 세금이 추징이 된 거거든요. 근데 방법이 없느냐. 네. 근데 문제는 대부분 그런 분들이 취득을 하고 연락이 오거나 아. 또는 팔고 나서 연락이 옵니다. 원래 이 세금은 저지를 놓고. 그렇죠. 저질러 놓고. 아. 세금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사기 전에 알아봐야 맞아요, 되고 맞아요. 양도세는 팔기 전에 알아봐야 되거든요.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강남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강남에 주택 한 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월세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한 빌라 한 4개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이제 거기서 월세 나오는 걸로 생활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살던 집이 이제 오래됐으니까 네. 이걸 처분하고 그렇죠. 이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새로 살려고 하는 주택이 약 30억 정도 됐어요. 강남권에. 네. 근데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은 양도세에서는 요 임대주택들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양도세에서는 자기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고 네. 그 집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임대주택은 제외해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집을 비과세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집을 사야 되겠죠. 다시 거주할 집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취득세에서는 제외를 안 해줘요. 임대주택들은. 그럼 그대로 해서 12% 받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임대주택이 4채 있는 데다가 하나 더 샀으니까 5주택이잖아요. 네. 그 5주택이면은 조정지역 3주택 이상이니까 취득세율이 12%에다 지방교육세까지 합해서 12.4%거든요. 원래 이 사람이 이제 임대주택들이 없었으면은 3.3%만 내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 거의 9.1%를 더 낸 거잖아요. 네. 30억에 9.1%면은 와, 거의 2억 7천. 7천 얼마를 더 네. 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엄청난 금액이죠. 살 끌려가지고. 뭐. 그러니까 아니 이건 그냥 생돈으로 2억 7천이면은 네. 지방에 어디 아파트 한 채 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러면 그렇죠. 벌써 취득을 하고 나서 상담을 받으신 거네요. 이제 취득하고 예. 이제 등기를 했잖아요. 네. 그날 등기를 하고 이제 그 취득세 영수증을 취득세를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구청 직원이 이게 3.3%가 아니고 12.4%다. 네. 그러니까 멘붕이 온 거죠. 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공무원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분명히 이게 음. 임대주택 또는 주택세 제외해 주는데 네. 공무원들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양도세에서는 주택세 제외해 주는데 취득세에서는 제외를 안 해준다. 제 블로그에도 여러 번 썼던 거다. 그런데 이제 안 본 거죠. 이건 공부를 안 이건 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런 거는 거래 무효시키고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이미 잔금을 쳐버렸잖아요. 잔금. 자금 치고 나서 이제 세금대로 갔으니까. 30억짜리를 어떻게 부여를 시켜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 가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에서 알았으면은 네. 그 가계약금 포기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은데 이제 이미 잔금 치고 나서 알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가계약금 보통이 사실 얼마 안 거니까. 네. 음. 근데 이보다 더 큰 사례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또 있어요? 더 큰 게? 그래서 그 역삼동에 있는 이분이 그 주택, 다가구 주택을 80억에 매도를 했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다가구 파시고. 주택을. 네, 80억에 매도 계약을 했습니다. 네. 매도 계약을 하고 이 다가구 주택을 누가 사기로 했냐면은 법인이 사기로 했어요. 네. 법인이 이제 그걸 멸실시키고 거기다 사옥을 지으려고 아, 네. 그런 법인들 많이 맞아요. 있잖아요. 여기 좀 대지 면적이 좀 커가지고. 네.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장기간 주택으로 쓰고 있던 걸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양도 차익 중에 12억 이하 부분은 비과세를 해주고 12억 초과 부분은 양도세를 내야 돼요. 네. 1세대 주택 비과세를 하더라도. 다만 거기서 10년 이상 거주하면은 장독공제를 80%를 받습니다. 아, 많이 받구나. 이분은 양도 차익이 70억이 넘어요. 아. 이거 30년 넘게 보유했거든요. 어유. 그 취득가가 10억이 안 돼요. 네. 근데 거기서 세금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장독공제 80%까지 다 받으면은 세금이 많이 나와야 2억 좀 더 나옵니다. 아, 80억인데. 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양도세가 얼마 안 30년을 갖고 계셨으니 뭐.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매매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썼느냐. 이게 계약 당시 주택이었잖아요. 네. 잔금일 전에 잔금일이 언제까지냐면 잔금일이 9개월 정도 돼요. 잔금일이 엄청 길어요. 되게 길었네요. 그 중간에 명도를 해야 되니까. 아. 명도하는 것 감안해서 이제 잔금이 되게 길었거든요. 잔금일 전에 그 매수인이 멸실하는 조건이었어요. 왜 매수인이 멸실을 해야 되냐면은 매수인이 이 80억을 현금적으로 사진 않잖아요. 네. 그 법인도 대출받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택 상태에서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멸실시키고 나서 그렇죠. 용도 변경하고 대출을 받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법인이 지금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12%. 12%죠. 네. 정확히 12.4%입니다. 네. 지방교육세까지. 근데 멸실하고 사면 뭘 산 거예요? 토지. 토지를 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는 주택이었지만 잔금일이 취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잔금 전에 멸실을 시켜버리면 매수법인은 토지를 산 거예요. 토지의 취득세는 4.6%거든요. 근데 이게 80억짜리잖아요. 어휴, 그러면 세율 차이가 엄청나네요. 한 8% 찬다고 맞아요. 가정하면은 취득세가 6억 4천 차이예요. 와.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법인은 잔금 전 멸실 조건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 안 그러면 그러네요. 대출도 안 나오고 취득세가 중과니까. 근데 매도인이 그걸 몰랐네요.
근데 매도인이 이랬을 때 그 매도인은 주택을 판 걸로 봐서 비과세를 해줄 거냐, 아니면 잔금 전에 멸실을 해버린 거니까 토지를 판 거잖아요. 그럼 비과세를 안 해줄 거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을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2022년 10월까지 국세청 유권해석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계약 당시에는 주택이었다 하더라도 잔금 전에 멸실하거나 용도 변경해서 바뀌잖아요. 그래도 주택의 양도로 인정해줬어요. 과거에는. 과거에는. 네. 근데 2022년 10월하고 12월에 이제 기재부에서 유권에서 그걸 변경을 했어요. 이게 매도인은 주택의 양도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고, 매수인은 주택의 양도가 아닌 토지의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중과를 안 하고, 그럼 둘 다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분명히 파는 물건은 하나였는데 한 명은 집 팔았다고 그러고 한 명은 토지를 샀다고 그러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유권에서 변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권에서 변경 전에 판 사람들은 비과세 해주는데 유권에서 바뀌고 나서 판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토지의 양도다. 비과세가 안 된다. 근데 이분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심지어 문제는 이제 당사자는 모를 수도 있죠. 나이 드신 분이니까. 그거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중개했던 중개법인 있잖아요. 이거 되게 큰 중개법인이 중개했거든요. 중개법인이라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엄청난 이슈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블로그에도 이런 거 여러 번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개법인도 놓쳤어요. 놓칠 수 있죠, 진짜. 네. 그렇게 이제 만약에 근데 중개법인까지 놓치면 원래 그 중개를 잘못했다고 해서 또 매도인 같은 경우는 소송 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게 소송 갈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중개사의 책임이냐. 또 중개사가 세금까지 고지할 의무는 없잖아요. 그렇죠. 중개 사고가 아닌 이상은 이게 사실 이제 분쟁 소송으로 가도 물론 다툼이 있겠죠. 근데 가장 큰 피해자는 이제 매도인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직 방법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분한테 그걸 설명해 드렸는데 네. 그분이 아직 그 잔금 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멸실 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잔금이 이제 앞으로 2달 남았는데 네. 지금 멸실을 시작하려고 해요. 매수인이. ING네요 지금. 네. 근데 이게 방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네. 이게 그 대출 때문에 사실은 방법이 없긴 없는데 제가 어떤 걸 얘기했냐면은 우선 잔금 전에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한테 등기를 먼저 넘겨주라. 등기를. 네. 매수인은 그 잔금 전에 멸실 안 하면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먼저 넘겨주면은 등기를 먼저 넘겨주면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잔금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분이 지금 한 70%는 받았어요, 지금. 중도금까지서. 한 30% 남아있거든요. 요걸 지금 대출로 조달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대출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잔금 전에 등기를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등기 이전일이 양도일이에요. 등기 이전일이 양도일. 네. 그러면 이제 매도인은 비과세를 받아요. 매도인은. 아직 멸실 안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또 매수인은. 이제 문제는 매수인이죠. 근데 매수인은 그 상태에서 멸실을 시켜버린대요. 그래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잔금 전에 이제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매도인은 주택을 판 거니까 비과세는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매수인이 취득세가 12%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제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 넘겨받았잖아요. 그럼 그날이 취득일이에요. 그 취득일이 그날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12.4%를 내야 됩니다. 대신에 바로 멸실을 시켜요, 그분은. 네. 멸실을 시켜가지고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출이 나오면은 잔금을 치르는 거죠. 근데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잔금도 못 받았는데 등기를 먼저 넘겨준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잔금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금전소비대체 계약서를 쓰고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떼일 일은 없어요, 매도인은.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처음 계약했을 때보다 뭐가 달라지는 거냐?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가 되면서 4.6% 낼 걸 12.4%를 내야 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한 6억 정도를 더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금액만큼을 이제 매도인이 계약서를 변경해가지고 아직 잔금 전이니까 계약서를 변경해가지고 6억을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네. 이제 그러면은 원래 이분이 양도세를 얼마 더 내야 되는 거 비과세를 못 받으면은 양도세를 14억을 더 내야 되거든요. 서로 윈윈이네. 그런데 6억만 자기가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8억 정도 세이브되고 매매 금액을 6억을 줄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양도세하고 취득세가 조금 더 줄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8억보다는 더 세이브가 됩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기승전 세금이다. 맞아요. 특히나 이제 자산이 좀 커지면 커질수록 정말 세금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매도인을 통해서 이거를 그 세금 관련된 걸 이야기해 줬지만 결국에는 매수인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결국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같이 컨설팅 해준 거가 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 이게 저번에 그 강의를 했지만 그때는 이제 3시간짜리 짧은 특강으로 해주신 거였잖아요. 네. 물론 그때도 사실 정말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그때 이 정도로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또
또 정규 강의를 좀 그런 요청들이 좀 꽤 있어서 요번에 4월 18일부터 매주 이제 목요일 날 저녁 7시부터 3시간 동안 10시까지 4주 동안 정규 강의가 제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총 12시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규 강의를 통해서 또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또 배울 수 있을까요? 저번에 이제 3시간 동안 특강을 했는데 이제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은 너무 많은데 사실 3시간이 금방 맞아요. 지나가거든요. 네. 4시간이죠. 뭐 네. 4시간, 거의 4시간 뭐 질문하느라 그냥 줄을 서시오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때 강의는 완전히 그 기본적인 내용,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정작 중요하지만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약간 더 들어가는 심화 내용들은 하나도 설명을 못 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취득세 중과도 제가 한 30분에 걸쳐 설명을 드렸는데 중과도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거의 설명을 못 드렸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다음에 양도세에서 제가 이제 1주택자가 주택을 갈아타면서 비과세 받는 방법. 이게 일시적 2주택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에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특례가 있고요. 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가 있고. 재개발 재건축에 공사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가 있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개념들만 설명해 드리고 아주 기본적인 사례 한 가지씩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응용할 수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정규 강의에서는 다 설명드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상속주택도 어떻게 내가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과세가 되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이 누가 이걸 상속받는 게 유리하냐.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공유지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받았을 때 이제 비과세를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상속도 어떻게 받는 게 좋으냐. 그 다음에 이제 뭐 혼인합가나 동거봉양합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정규 강의에서는 다 설명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가장 그 주택 취득하는 분들 중에 관심 많은 게 상생임대주택이에요. 상생임대주택. 네. 상생임대주택이 가장 질문이 많아요, 강의하면. 근데 저번 시간에는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상생임대주택 하나도 설명을 못 드렸거든요. 상생임대주택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면 2년 거주해야 비과세가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2년 거주 요건을 못 갖춘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전세를 안고 산 사람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2년 거주 요건을 못 갖췄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비과세를 포기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상생임대주택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네.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리면은 네. 2년 거주를 안 해도 2년 거주한 걸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되게 이게. 그래서 상생 임대주택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임차인들한테 도움을 주면은 네.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임대인한테. 둘 다 윈윈이잖아요. 근데 원래 처음 계약하고 2년 지나서 계속 거주하겠다고 하면은 네. 맥스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5%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이제 리치고님이 저한테 집을 빌려줬어요. 네. 그럼 처음에 저는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살고 있을 거잖아요. 네. 2년 있다가 갱신을 하죠. 네. 그럼 보통 거기서는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5%밖에 못 올려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에요. 네. 그 다음 갱신할 때는 이제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있죠. 네. 근데 그때 5% 이내로 올리라는 거예요. 그때. 그럼 계약갱신 청구를 한번 쓰고 그 다음 할 때 5% 미만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너는 거주를 안 했어도 거주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 야, 진짜 엄청난 혜택이네요. 야, 이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촬영을 진행하면서도 네.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듣는 것 같은 느낌. 왠지 아니, 지금 강의 이야기하면서 듣고 막 있잖아요. 거의 뭐 빨려 네. 들어가는 느낌으로. 근데 이런 내용들을 주택이 네. 그것만 혜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12억 이하짜리면 그냥 비과세가 되잖아요. 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은. 근데 양도하는 주택이 지금 12억 초과 주택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강남권에 있는 주택은 예를 들어 30억짜리야. 네. 그럼 이거 12억 이하 비과세 받아도요. 12억 초과가 워낙 커서 세금 엄청 많이 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2년 거주해서 장독공제를 표 2를 받는 거예요. 장독공제 표 2가 보유기간별 4%, 거주기간별 4%씩 해주는 거거든요. 아까 그 80% 장독공제 받았다는 그분이 있죠. 네네네. 그거 장독공제 표 2를 받으려면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상생임대주택들은 2년 거주를 못하는 주택들이잖아요. 근데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은 2년 거주한 걸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장독공제도 표 2를 해줘요. 그 세금 80%를. 네. 와. 80%다 해주지는 않지만은 그건 이제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많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세보다 많이 줍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정규 강의 때 4월 네. 18일 날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정규 강의 같은 경우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드릴 수 있도록.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게 생방송, 그러니까
뭐. 아, 그게 아니고요. 네. 그 오프라인 강의가 진행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이 다시 온라인으로. 네. 같이 막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리고요. 네. 이번 정규 강의를 이제 듣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좀 생각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정규 강의 이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단톡방을 이제 만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단톡방에서 이제 간단한 질문을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있는데 좀 복잡한 질문은 또 이제 톡방에서 답을 해드리기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그 이치고 카페 있잖아요. 카페에 거기 본인의 질문 사례를 올려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 사례에 맞게 여기 이제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팔아야 가장 세부담이 줄어드는지. 예. 아니 원래 이거는 원래 그 얘기도 없었던 건데 이런 혜택을. 예. 이 리치고 첫 정규 강의니까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무사님이나 우리 세금 전문가분들에게 30분 1시간 우리가 상담받더라도 꽤 적지 않은 돈을 내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주간이라고 하는 이런 그렇죠. 강의를 내가 들으면서 또 내가 어떤 세금 실전 전문가와 언제든지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권까지 가진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상담권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문 상담은 좀 어렵지만은 이제 그 온라인상으로 카페에 이제 질문을 올리시면은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세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아까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강의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세금은 저질러 놓고 오면은 대책이 없거든요.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냥 안타깝다고 제가 이제 마음의 위로만 해줄 뿐이지.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기 전에.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는 사실 양도세도 가장 좋은 거는 사기 전부터 플랜을 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양도세는 플랜을 짜놔도 세법이 워낙 자주 개정되니까 이제 함부로 그렇게 계획을 짜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에 이런 강의 같은 걸 듣고 이제 사전에 양도하기 전에 플랜을 한번 짜보고요. 그리고 한번 짜놓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또 안 됩니다. 1년 뒤에 또 개정이 돼버리거든요. 팔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전문가들한테 가서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뭐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투자도 그렇고 사실 뭔가 이제 소 있고 외양간 고치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세금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미리 이 소를 잃을 일 자체가 없이 미리 외양간을 좀 튼튼하게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소 안 팔면 안 되나요? 소를 안 팔아야죠. 소는 누가 키워? 그래서 이렇게 또 하려면은 세금 공부도 하셔야 되고 뭐 빅데이터 공부도 하셔야 되고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요즘 보면은 뭐 제 주변에서 사례를 들어보면 뭐 그냥 그 고점의 시기에 지산을 또 그냥 몇 채 사가지고 지금 뭐 인생이 지금 죽는이 사는 지금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이거 요즘 주변에 이런 안 좋은 사례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들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사실 이 세금이야말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활용 점정인 이런 내용들인데 공부하는 만큼 사실 절세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아무쪼록 우리 리치고 TV의 많은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번에 또 정규 강의 많이 수강하시고 또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또 꿀팁도 얻어가시고 또 대한민국 최고의 또 실전 세금 전문가와 또 상담할 수 있는 또 이런 루트도 마련하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보합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절호의 매도 기회가 왔다.